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이제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에도 계시고 줌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서 이제 바로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 실습, R을 활용한 코비드-19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좀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어떤 절차로 데이터 분석을 할 것인지, 혹시 앞에 계신 분들 데이터 분석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셨나요? 네, 데이터 분석이라고 신문상이나 언론에서 되게 화려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고, 그걸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아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론을 할 것인가, 그런 단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볼 거고요. 오늘은 툴은 R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 꼭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보셔서, 지금 여기에 데이터 셋하고 소스 코드 올려놨으니까요.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혹시 이제 이동 중이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어디 이제 한 곳에 계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돌려보시면서 같이 실습해 보시면, 일단 세 번째 단에서는 같이 실습도 해볼 텐데 그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 분석이란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빅데이터 하면서 데이터만 수집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저희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석가의 관점에 따라서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답을 또 적용시키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 그래서 누구나라는 표현도 조금 모순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절차,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거에 대해서 한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로는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단계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 분석을 하겠죠. 항상 데이터 분석은 요리랑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요리를 하고 싶은데 재료가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문제 정의입니다.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 왜 이 요리가 필요한가?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알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개가 나왔으면 이제 전처리라고도 하고 데이터 탐색 여러 가지를 하겠죠. 김장을 하기 위해서 버무리기 전에 여러 가지 마늘도 까야 되고, 파도 다듬어야 되고, 새우젓도 사와야 되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과 시각화를 통해서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형태, 결측치 확인, 그리고 기초통계나 시각화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데이터 탐색 과정입니다. 데이터 탐색 과정이 끝나면 문제 정의를 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에는 이제 가장 핫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통계학에 기반을 하고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핫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은 이미 오래전, 100년 전, 200년 전 또는 컴퓨터 과학이 시작된 1950년대 이후에 많이 이미 나왔던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왜 지금 활성화됐을까?
바로 하드웨어의 발전들, 바로 컴퓨팅 파워의 발전에 의해서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요리에 비교를 했었죠. 자연에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사람이 하나하나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계화가 돼서 기계 파워를 넣어서 예를 들면 마늘을 한 포대를 까야 된다라고 하면 혼자 까려면은 까시고 싶으시겠어요? 일단 싫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계화가 안 돼 있었으면 아마 머신러닝, 딥러닝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빅데이터가 들어와서 데이터는 있지만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없었다면은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도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과거의 이유고, 현재는 그러한 GPU나 뭐 TPU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과들을 바로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다양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겠죠. 사람 또는 자연, 사물, 동물, 식물 등이 생성하는 데이터. 모든 살아있는 객체들은 어떠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그라고도 하죠.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가가 또는 이제 분석가는 현실에서 보면은 피고용자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자가 던진 객체에 대한 질문.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조직은 왜 이래? 또 이 사물은 왜 이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재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얼마 전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고, 뉴딜,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또한 이제 데이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공공 데이터 포탈이 있고요. 또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글이라고 이제 많이 아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글로벌하게 데이터 분석 컴피티션을 하는 사이트들이고, 특히 분석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1로그인씩 하셔서 여기 있는 코드를 꼭 독해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좀 이게 온라인이니까요.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톡 주시고요. 저희들이 수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절차 다시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5가지로 저는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수집, 문제 정의, 그리고 데이터 탐색, 그리고 모델링, 시각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활동하는 다양한 객체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분석가 또는 분석 결과물 활용자가 던진 객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혹시 이제 조금 이따 실습을 할 텐데요. 여기 제가 제 화면에 보시면 GitHub에 제 주소로 들어가시면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클릭이 안 되겠네요. 이제 어쨌든 여기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데이터셋과 그리고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독해를 하고 시각할 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구하는 대표적인 제가 많이 쓰는 사이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공공 데이터 포탈, 그리고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니아라는 정보화진흥원에서 10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들이 각 분야별 의료, 보건복지부는 의료, 국토교통부는 교통 데이터, 행안부는 행정에 관련된 데이터들, 해수부 같은 경우는 해양에 관련된 데이터들, 이러한 데이터들이 계속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시고 인사이트도 찾아보시고 사업 계획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공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가들이 본인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캐글이라는 사이트고요. 아마 많이들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글에 들어가셔서 지금 초보 이제 막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 이제 처음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꼭 캐글 들어가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코드 꼭 보시고 그것들을 따라해 보시면서 독해해 보는 연습들 하시면은 금방 데이터 분석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글이 이제 글로벌하게 영어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로컬에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이제 한국에 맞게 컴피티션 대회를 여는 이제 데이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콘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경진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준비하신다거나 이 길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쪽에서 같이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경진대회에서 상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취업 조건도 있고요. 상금도 되게 크니까 꼭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통계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코딩을 따라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입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깊숙한 분석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통계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넘어야 될 관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로서 경력을 쌓고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꼭 통계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통계라고 하면은 되게 두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통계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내가 대시를 했을 때, 내가 남자 같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여인들한테 고백을 했을 때 차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설정이 되고 가설이 설정이 되면 그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적인 기법을 우리가 아까 표현으로 전달을 하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계는 크게는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말이 평균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 분산과 표준 편차 하면 일단 중학교 때 수학 시간이 떠오르면서 막 루트 나오고 막 제곱근 나오고 막 어려우시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거 보면서 또 우리가 통계는 조금 극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평균에서 아니면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검증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단순하게는 나랑 너랑 얼마나 차이 나냐 이거를 검증하는 것이 통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조금 더 접근하시는 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사분위수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론 통계학은 이런 기술 통계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랬을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데이터들? 내 무릎이 아프다.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이제 저 앞에 있는 또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올 것 같아.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올 것 같아. 이게 확률적으로 맞을까요?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확률적으로 검증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을 테고요. 진짜로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 대기에 낀 수증기의 양이라든지 구름의 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추론을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론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통계학에는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이 있고 기술 통계학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추론 통계학은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통계 분석의 절차는 EDA, 즉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의 특성들을 한번 확인하고요. 이 모집단의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한 기술 통계학, 기술 통계학은 평균, 분산,
보는 거다. 그래서 평균과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보는 게 기술통계학이다. 그리고 그 추론통계학은 표본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추측과 의사결정을 위한 예측 및 분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술통계학은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도표나 표를 만들거나 자료를 요약하여 대표값이나 변동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고, 추론통계학은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불확실에 대한 추론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통계학은 아마 ED에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특히 이제 R을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냥 코드 하나만 딱 넣으면 데이터들을 다 그냥 그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구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야 되는 추론통계학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술통계 분석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상관 분석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평균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평균의 함정이 뭘까요? 혹시 앞에 계신 분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크게. 네네.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이 그 표본에 들어갔을 때 값이 달라, 평균과 많이 달라져요. 좀 이상해지는 그런 거. 네. 맞는 표현이라고 느껴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감은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와닿을지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균에 속해 있고 싶어요. 평균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느낌을 갖죠? 소외되거나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평균만 하지. 또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는 평균은 할 거야.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도전을 할 때 그래도 평균은 하겠지 하고 했는데 어떨 때는 그거보다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거보다 더 할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나를 평균과 동일시를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어떨 때는 평균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저에 깔린 그 심리에는 평균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균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링크를 한번 같이 좀 따라가 보시면 제가 바로 좀 보여드리면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평균의 함정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바로 우화가 바로 나왔습니다. 100명의 군인들이 강을 건너는데 군인들의 평균의 키는 180, 강의 평균 깊이는 150이다. 이렇게 해서 장군은 군인들한테 바로 명령을 내렸죠. 네. 여기가 또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려서 100명의 군인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러면 이쪽이 안 나오게 되네요.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다시 또 온라인 쪽에서는 그게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여기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우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이제 도각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군인들의 평균 키가 180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 평균 수위는 15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과감하게 도각을 해라 라고 했는데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이유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다고 장군은 평균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지만 강은 깊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 또 군사들의 키도 저처럼 작은 사람도 있고 평균을 크게 올리는 되게 서장훈 씨 같은 큰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한 평균을 보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균을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을 가지고 나는 미래를 항상 예측하고 있어요. 어떤 예측일까요? 쟤는 원래 저래.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평균 90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시험에서 이 학생은 몇 점을 받을까요? 쟤는 원래 저래. 90점입니다. 쟤는 원래 맨날 늦어. 평균적으로 10분씩 늦는 분들, 살아보셔서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10분씩 늦는 분들 평균적으로 10분씩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관심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 반복적으로 평균이 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한 사건, 어떠한 한 행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것들을 n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출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원 같은 경우 아니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교를 예를 들어 볼게요. 365일 등교를 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365번의 반복적인 활동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5분 일찍 온다, 10분 늦게 온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 사람은 10분 늦게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분 일찍 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근거를 평균에서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 친구가 맨날 5분 일찍 오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내가 맨날 만나보니까 5분 일찍 오는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5분 항상 일찍 오더라. 그럼 그 다음날 얘를 약속할 때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 쟤는 일찍 올 거야.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10분을 맨날 늦게 오는 친구예요. 그럼 또 내일 좀 늦게 나가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동일한 사건의 다음번에 발생할 동일한 경우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은 평균과의 차이라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분산은 평균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얘는 10분이 늦었어도 어떤 날은 또 경험을 해봤죠. 얘는 평균적으로도 잘 오긴 하는데 어떤 특이한 날은 꼭 늦는 날이 있어. 그게 분산 20분을 늦어.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날 때는 반복을 해봤던 10번을 만나보니까 평균적으로 10분을 늦게 오는데 3번 정도는 한 20분씩 늦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래서 나는 언제 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사실 뭐 약간의 미묘한 심리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먼저 나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이제 분산으로 내가 평균적으로 얘가 일찍 오긴 하지만 늦는 경우도 있으니 나는 이렇게 맞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분산입니다. 그렇고요. 4분위 수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우리가 요번에 기본소득을 받으시면서 뭐 중위소득, 뭐 100분위, 뭐 70% 뭐 이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적을 낼 때도 나는 99% 안에 든다, 1% 안에 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4분위 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술 통계 분석은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4분위 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특성을 한 번에 보고자 함입니다. 요거를 조금 통계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중심화 경향을 보는 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화 경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의 평균을 중심으로 어떠한 값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화 경향을 보는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값, 그리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의 그 특징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퍼짐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가 그 핵심 값이 있으면 주변에 어떤 값들이 퍼져 있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퍼짐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는 값들이 바로 분산, 표준 편차, 백분위수,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도, 첨도 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관성들을 보는 것들이 상관계수라는 계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자료의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구분,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거를? 명목척도, 서열척도, 구간척도, 비율척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으면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야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 이런 것을 알아야 시각화를 할 때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무엇을 적용을 할 때 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실 것으로 4가지가 있다. 통계학에서 활용되는 자료 척도는 4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큰 수학을 얻으신 거고요. 그 이름은 뭐냐면 명목척도라는 것이 있고 서열척도라는 것이 있고 구간척도라는 것이 있고 비율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척도는 정의는 단지 관측 결과의 특성을 분류하고자 할 때 명목이라고 하죠. 그냥 부여한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고객 분류, VVIP 고객은 1번, VIP 고객은 2번, 일반 고객은 3번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데이터셋으로 한번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VIP 고객이라고 해서 1, 2, 3으로 나눴는데 이 숫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 단순히 이 사람이 뭐냐.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은 이수재인데 제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바꾸면 본인의 존재가 바뀌나요? 명목이라는 거죠. 본인을 부르기 위해서 부모님이 의미를 부여해서 명목 부여해 주신 거예요. VVIP 고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존재하지만 나는 이 사람의 특성을 보고 난 VIP라고 그냥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명목척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걸로 연속형 변수에 넣어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값이 숫자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들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명목척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서열척도입니다. 그래서 수의 순서만 있으며 거리나 의미 있는 원점은 없는 경우. 그래서 성적 석차를 보면 1등, 2등, 3등 이렇습니다. 그냥 임의로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앉아 계시니까 1등, 2등, 3등이에요. 1등, 2등, 3등인데 뭐라 그럴까요? 순서는 있죠. 느낌이. 1등 하면 뭔가 앞서 있는 것 같고 2등 하면 그 다음 3등 하면 순서는 있어요. 근데 1등과 2등의 거리가 있나요?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1등과 2등이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1점 차일 수도 있고 1등과 2등이 10점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하거나 정량하거나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원점은 없어요. 어디가 시작점은 아니죠. 이게 또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구분하는 것들이 바로 수의 순서의 유무다라는 것이고요. 구간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거리의 개념은 있지만 원점이 없는 경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원점이라는 것은 요거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비율척도. 원점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냐 안 하냐 이 개념입니다. 원점은 존재를 하냐 아냐 있다 없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온도 0도, 온도 1도와 그리고 무게 0kg 그리고 무게 1kg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로 온도 0도, 1도가 있고 무게 0kg, 1kg가 있어요. 무게 0kg, 1kg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0은 아예 없는 거고 1은 그래서 조금에서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0은 아예 없고 근데 온도 0도라는 게 있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원점, 우리가 얘기하는 원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원점이라는 아까 제가 존재의 개념이에요. 존재.
우리가 0도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아까 제가 무게랑 비교를 했죠. 0, 1. 0 밑으로 마이너스가 있나요? 무게가? 네, 0은 무게는 없어요. 그건 존재가 있어야 돼요. 온도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추상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추상적이죠. 우리가 실제적인 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0이라고 설정을 했지만 그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이 지점에서 이걸 0이라고 하자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존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음이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는 지점을 0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끓는 지점을 100도를 기준으로 보지만 그거는 있다 없다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서와 거리의 개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원점은 없는 경우. 이게 온도, 시간 같은 경우가 이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해석을 하실 때 똑같이 숫자가 0이 나왔어도 무게에 부여하는 그 0의 의미와 온도에 부여해야 될 0의 의미는 다르다, 해석할 때. 그래서 이러한 구분들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통계학에서는 자료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셨구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안 들리시면 톡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를 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통계학에서는 4가지로 자료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척도, 서열척도, 구간척도, 비율척도로 나누고요. 이 표를 머릿속에 한번 눈에 딱 캡처하셔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측 결과의 특성들은 다 갖고 있고 명목척도는 그냥 관측 결과의 특성만 갖고 있어요. VVIP입니다. VIP입니다. VVVVIP입니다. 이렇게 명목을 한다라는 거죠. 서열척도는 순서까지 있고요. 구간척도는 거리 개념이 들어가고 비율척도는 의미 있는 원점이 있는 경우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다 보면 이거 되게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기억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건데 지금 입문 과정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단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항상 어떤 데이터들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단 간, 남녀 아니면 남자 간에서 연령별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집단 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원 샘플 분석, 투 샘플 분석,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more than two 샘플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 샘플 분석에서는 이러한 파라미터 방식, 모수 방식과 그리고 비모수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 방법론으로는 원 샘플 테스트 그리고 윌콕슨 사인 랭크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 샘플 방식에서는 독립 변수 방식 그리고 쌍대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은 투 샘플에서 이제 상관 분석, 이런 피어슨 상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이상을 할 때는 뭐 원 팩터 분석, 투 팩터 분석, 원인이 몇 개냐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이 전체 표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집단 간 분석에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 분석의 주요 절차는 모수 검정과 그리고 정규성 검정 그리고 등분상 검정의 단계로 구분이 되고 모수 검정에는 모수 분석과 그리고 비모수 분석 그리고 정규성 검정 그리고 등분상 검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꼭 저장해 두세요. 데이터 분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아마 요게 필요하실 때가 분명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집단 간 분석을 하실 때 요 절차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 샘플 테스트는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 첫 번째로 정규성 검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할 때 우리가 쓰는 테스트 방법이 윌콕슨 사인드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콕슨 사인드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t-테스트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투 샘플 테스트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집단감 분석을 하실 때는 집단감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규성 검정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등분산 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T테스트나 F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뭐 이렇게 분석가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아니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알고 계셔서 본인들이 나중에 하실 때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스터디 하시다가 요거 보고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혹시나 이제 그 보고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집단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고서에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했는지 그 논문이나 보고서를 보실 때 투샘플 검정을 했다라고 투샘플 검정으로 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검정이 됐는지를 보시면 이게 제대로 된 거구나, 절차적으로 안 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산 분석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한번 저장을 해 두셨다가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상관 분석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상관 분석 뭘까요? 말 그대로 나오듯이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이 있냐 없냐. 인생에서 맨날 따지는 거죠.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 그런 거 따질 때. 그래서 해석하는 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리케이션 보면 상관 분석에서 기억하실 부분들은 R값입니다. R값은 relation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상관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라는 걸 보실 때 R값이 어떻게 나왔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R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R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0에서 마이너스 0.1에서 0.1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0.1과 0.3 사이에는 약한 선형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0.3과 0.7에서는 뚜렷한 선형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0.7과 1 사이면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가 이 의미는 0은 그냥 이렇게 수평선을 그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은 이렇게 딱 45도 각도로 이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들은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 회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회귀. 회귀. 그냥 딱 느낌적으로 오는 거. 뭔가 이렇게 돌아온다. 이런, 맞죠? 돌아온다. 그 회귀 분석의 근원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정확한, 프랜스턴 골턴인가? 생물학자 분이,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증명해내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다 기억이 나시죠? 이게 베타로 쓰여 있어서, 이게 보시면 얘가 베타고, 얘가 입실론이라고 이제 읽습니다. 이제 수학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서 읽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차 방정식은 다 쉽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요거는 다 기억나시죠?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이 x라는 변수가 y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지각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냐. 그래서 아침잠이 x가 되는 거고 지각이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지각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과정이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매일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반복적으로 봤더니 평균으로 회귀하더라. 그래서 내일 이 사람이 지각할 것이냐 안 지각할 것이냐를 예측할 때 있어서 평균으로 이 사람은 회귀하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아침잠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으로 회귀하는 관점에서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과를 내는 것들이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회귀 분석은 표현해서 알듯이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 그랬죠? 온라인 기억나세요?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로 돌아간다? 평균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평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평균은 어떠한 사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성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성적 평균을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봤죠. 근데 중간고사 대비 그 다음 달 모의고사가 확 오르던가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투자한 공부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습관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면 확 오를 수 있죠. 근데 그 습관이 평균으로 항상 회귀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평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측을 하기 위함이고, 평균은 어떠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값도 이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때 쓰는 것들이 바로 회귀 분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어디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EDA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간단한 통계, 기술 통계하고 추론 통계에 대해 개념을 배웠고요. 그리고 추론 통계를 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 집단감 검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제가 보내드리긴 했지만 기억하실 거, 정규성 검정하고 등분상 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T-테스트로 넘어간다.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누가 안다 그러면 너 그거 단계적으로 해봤어? 정규성 검증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셔도 여러분들한테 속이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이 하는 게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이 있는데,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회귀 분석은 회귀하는 거, 어디로? 평균으로. 평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측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5분간 쉬었다가요. 두 번째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코로나19 데이터를 살펴보고 분석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